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칼럼에서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직 사퇴를 제가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국가 존립이 걸린 저출산 대책이 정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존립이 걸린 저출산 대책, 이 대책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부위원장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 이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은 헝가리 제도, 헝가리 사례입니다. 내용을 알고 비판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비판을 하시는 게 필요해서 나경원 위원장이 검토할 만하다고 한 헝가리 사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는 40세 이하의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약속만으로 정부가 최대 4천만 원,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우리보다 조금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4천만 원은 헝가리에서는 우리나라 4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일 겁니다. 아마도. 40세 이하의 가임기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을 하면 정부가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내게 하겠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5년 이내에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5년 이내에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한 명을 낳으면. 2명을 낳으면 대출한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해 주고, 3명을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런 정책으로 이것만 한 건 아니겠죠.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취해서 합계 출산율 2011년에 1.23명이었는데 2020년 딱 10년 만에 1.56명, 1.23명에서 1.56명.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인구 추이라고 하는 건 워낙 속도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10년 만에 0.33의 출산율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도 똑같이 대출 탕감을 하는데 연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돈 풀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반론이 헝가리 내에서도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헝가리 사례는 이런 겁니다.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헝가리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과 공방이 있으면서 나경원 부위원장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결이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 헝가리 사례가 아니더라도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가 이 저출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수단의 대부분은 다 어떤 형태로든 돈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건 너무나 상식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가 나와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응했던 출발점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물론 그 이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걱정은 사회적으로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국가적 의젠도, 내셔널 의젠도로 보고 대통령 의젠도로 보고 저출산 대책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작한 것은 2006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이 노무현 때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2006년 이후 1차 기본계획에서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까지 5년 단위로 세웠어요. 15년에 걸쳐서 정부는 바뀌었지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1차, 2차, 3차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왔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지금 0.83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노무현이 만들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인구 구조상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주장들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씀대로 출산율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 잘 낳아 기르는 환경이 어떻게든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위원회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밀어붙였어요. 지금 2020년에 문재인 때 저출산고령화 4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데 이 5년 동안에 1, 2, 3, 4, 5, 5년이죠. 이 5년 동안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모두 196조가 투입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 발표된 거예요. 5년 동안 거의 200조 가까운 돈을 이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폐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임명한 겁니다. 자, 돈이 안 들어가는 저출산 대책은 없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얘기는 팩트예요. 헝가리 사례를 기계적으로 바로 도입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또 설사 헝가리 사례를 도입해서 헝가리에서 든 돈만큼 들더라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수립된 5차 저출산 계획만 놓고서도 200조 이상의 예산이 200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예산을 어디에 적재조소에 배치하고 배분할 거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적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드는 저출산 정책을 나경원이 갑자기 돈 풀어서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사실과 다른 비난은 소모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건 그거고 저는 오늘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정무직 자리는 임명과 파면의 권한이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파면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임면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1차 대통령한테 책임져야 됩니다. 임명권자한테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와 생각이 다르면 임명권자한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2번, 3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이 배치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뜻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생각이 적어도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서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나경원 부위원장이 계속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부위원장이 그만둬야지. 대통령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만두라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해촉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해촉 이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쪽에서는 이런 일로 사의를 표명하면 혹여나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아마 이것저것 고려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자리, 이것은 대통령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 대통령과 뜻이 다르다면 그 즉시 그만둬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바는 없지만 비서들이 여러 차례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했으므로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 부위원장 자리를 유지해야 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또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늘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그냥 나경원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지러운 전대 국면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하라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는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할 테니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김기현은 김기현대로, 윤상현은 윤상현대로 왜 내가 대표가 돼야 되는지 주장하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장하다 보면 왜 상대는 나보다 못한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또 없게 돼요. 이게 인신공격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자제해야 되지만 상대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의 경쟁이에요. 뭐 당권 주자들끼리 서로 간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 나는 당신보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러고 당원한테 호소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그러나 금도를 지키면서 치열하게 해야 끝나서 누가 대표가 되든 정말 후회 없는 경쟁을 했다. 나 흔쾌하게 승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축제 풍선 단다고 해서 축제가 됩니까?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후회 없이 뛸 때, 그럴 때 결과에 대한 승복이 흔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도가 하나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대통령 파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개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가 대통령을 파는 겁니다. 이른바 윤심팔입니다. 이건 전당대회를 당의 잔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전근대적인 전당대회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좌파들이 끊임없이 이걸 갖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 프레임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다들 윤심팔이 하면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 또 그 후보들을 돕는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고 대통령이 자기 뒤에 있다고 폼 잡는 거라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경원 위원장이 사실은 전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가적 또는 이 국민적 그 거대 이슈인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지금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전당대회의 출마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이 시점과 겹쳐지는 바람에 마치 대통령실이 나경원 부위원장을 압박해서 전대 출마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식의 일종의 여러 가지 소설과 음모론이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분리하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비서실과 이견 차이가 노정되고 공방이 오간 이 문제하고 전당대회 출마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걸 빨리 분리하자.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퇴하는 거다. 그러면 저출산 부위원장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그야말로 누구나 다 출마 가능한 자격을 갖는 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 지금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실과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출마를 해도 문제고, 출마를 해도 대통령하고 맞짱 뜨자는 거냐라고 비난이 쏟아질 거고, 출마를 안 해도 대통령실의 압력 때문에 주저앉았다라고 또 다른 이 프레임이 덮어 씌워질 거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의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전당대회와 차원이 다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과 이 갈등이 노정된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러니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오늘이라도 즉각 사의 표명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정책적 차이와 전당대회를 완전히 분리하고, 그리고 전대에 후보로 뛸 건지 말 것인지는 그때부터 원점에서 검토하라. 누가 나경원에게 출마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며 누가 주저앉히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부위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등등의 허황된 소설이나 소문이나 루머나 또는 좌파들의 프레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원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할 건가 말 건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자연인 나경원으로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수순상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금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바로 윤심, 대통령을 끌어대는 것 절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인신공격입니다. 인신공격하지 말자. 인신공격하지 말자. 선거가 다가오고 눈앞에 승부가 보이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작동해서, 하다못해 저희 고성국 TV 같은 데도 좌표를 설정하고 와서 마구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후보들 간에 전대 나가서 떨어지면 탈당하고 아예 다른 당 차리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니라면, 유승민이 같은, 김무성이 같은 그런 속 검은 위선적 배신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됐든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 당의 일원으로 함께 나가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당의 지도자들이단 말이에요. 김기현이도 안철수도 윤상현이도 황교안이도 나경원이도 조경태도 누구 하나 이 당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들이 전당대회 날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다 라고
선관위원장, 유흥수 위원장이 선언한 그 순간 다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꽃다발 서로 갖고 두 손 번쩍 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가자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신공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면서. 네, 그래서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자. 인신공격하지 말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되 정치적 차이, 정치적 견해로, 정책적 견해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치열할수록 좋다. 그러나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고 상호간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후보들부터 이렇게 해야 전대 초기 국면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자유우파가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전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